자, 챕터 2에서는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말을 쓸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집합의 의미에서 확률을 다뤘다면, 그 이벤트에 대한 어떤 특정한 아웃컴들을 이제 어떤 실수값, 리얼 넘버에 대응시킵니다.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뭔가 이제 랜덤하게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아웃컴들, 그런 것들을 모은 게 샘플 스페이스인데, 그 샘플 스페이스들 우리가 뭐 W라는 말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렇게 이제 그럼 랜덤 익스퍼리먼트로부터 얻어지는 이런 값들은 이제 랜덤하게 나오지만 어떤 확률 값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저 확률 값을 갖고 있는 저 하나하나의 아웃컴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리얼 넘버 값을 대응시켜줘요. 뭐 그래서 뭐 x1이라는 값이다, 또는 x2라는 값이다. 어쨌든 이게 일종의 함수기 때문에 모든 이 w1, w2라고 하는 아웃컴들이 어떤 리얼 넘버에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반드시 하나 이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걸 우리가 일단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을 이렇게 x 대문자 x 기호를 쓰게 되면 이렇게 마치 함수처럼 써줍시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떤 특정한 값 x로 이렇게 매핑이 된다. 그랬을 때 이 x에 해당하는 값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말로 정리하면 이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리얼 넘버예요. 그러니까 리얼 넘버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어떤 함수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리얼 넘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이제 함수처럼 대응 관계, 매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각각의 아웃컴들을 이왕이면은 아무 아웃컴이 아니라 랜덤한 형태로 나오는 이런 랜덤 익스퍼리먼트로부터 얻어지는 아웃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정한 하나의 뭐 리얼 넘버라고 해도 좋고 리얼 밸류라고 해도 좋고 여기다가 대응시켜서 얻어지는 것, 이게 바로 특정한 x 값이다. 근데 이 특정한 x 값을 우리가 마치 함수처럼 이렇게 써보자. 그랬을 때 얻어지는 이 x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랜덤한 어떤 아웃풋들이 나오는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은 다 숫자랑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수의 범위로 매핑을 시켜가지고 실수처럼 다루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전을 하나를 던지는 아주 기본적인 랜덤한 그런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실험을 해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앞면과 뒷면이라고 하는 이 W에 해당하는 아웃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값 또는 0이라는 값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면 1과 0이라는 게 이제 어떤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확률 값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미리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확률, 이건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앞면이 나오는 거랑 동일한 대응되는 숫자가 1이었으니까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도 똑같이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0이 나오는 확률도 마찬가지.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뭐 정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h가 나오는 경우로 0, 그 다음에 t로 나오는 경우를 1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 뭐 두 개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해도 이 확률의 형태가 바뀌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확률 분포가 다양한 모양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 랜덤 베리어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정의한 이 리얼 넘버에 따라서 확률 분포의 이 모델들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챕터 1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이 H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였어요. 그 이벤트에 대응하는 어떤 숫자 또는 특정한 아웃컴에 대응하는 숫자, 이 숫자를 가지고 표시해주고 그래서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우리가 확률을 함수처럼 이 probability라는 말을 우리가 일종의 이제 하나의 함수로 다루자. 근데 기존의 챕터 1에서는 이 probability를 다룰 때 어떤 A라는 이런 이벤트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X라고 하는 어떤 변수, 이 변수는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그러고 이 확률 변수를 이제 우리 영어 책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의 형태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집합의 개념에서 다루었던 확률 문제를 이제 숫자의 개념, 그야말로 함수의 문제로 바꿔보자. 이게 이제 바로 랜덤 베리어블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어떤 경우, 그러니까 케이스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을 구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해당되는 경우가 특정한 숫자에 대응하는 거고 그 특정한 숫자가 과연 해당되는 경우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서 나오는지 그 확률을 이제 숫자의 개념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동전을 2개 던지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번에는 랜덤 베리어블을 2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가 몇 번 나오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자.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그럼 이제 동전 2번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 0이 될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의 변수로서 생각하는 숫자인데 그러면 이 0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 아웃컴은 무엇이냐? 그 아웃컴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둘 다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집합일 때만 0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P probability가 이제 0이 되는 경우의 확률을 구하라. 그 얘기는 결국 0에 대응되는 아웃컴들이 어떤 이벤트를 형성하는지를 봐서 이런 식의 집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따지는 거고 우리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이 아웃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이제 숫자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이제 확률에 대한 함수를 완전하게 우리가 정의해주면 아웃컴이 무엇이고 어떤 랜덤 익스퍼리먼트인지 이제 그거를 자꾸 지나치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 나오려고 한다.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이벤트는 HT가 되거나 TH가 되거나 이런 게 이제 바로 해당되는 이벤트죠. 따라서 우리가 이 녀석에 해당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1이라는 확률 변수가 나오게 될 확률과 똑같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이렇게 이벤트의 개념에 이벤트라는 집합의 개념으로 확률을 얘기했었는데 그 확률이 이제는 변수, 어떤 하나의 숫자 값에 해당하는 녀석의 확률 값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요 어떤 아웃컴이 나오는 랜덤한 익스퍼리먼트를 하게 되면 그때 이 리얼 넘버에 대응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당히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앞면이 나오는 거에 횟수로 할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오는 거에 횟수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면이 나오는 거 횟수의 뭐 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랜덤 베리어블은 필요에 맞게 이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웃컴을 샘플 스페이스로부터 정리하면 적당하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랜덤 베리어블의 이제 정의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웃컴이라는 말이랑 랜덤 베리어블이랑 확률을 조금 더 이제 수식으로 쓰면, 아까 이제 특정한 W라고 하는 뭐 또는 WI라고 하는 아웃컴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특정한 리얼 넘버에다가 매핑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소문자로 쓴 것과 대문자로 쓴 거는 이제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같은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인데, 이제 이 녀석은 특정한 하나의 값을 나타내고 대문자는 어떤 이제 전체적인 랜덤 베리어블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습적으로 쓰냐면, 이 랜덤 베리어블의 명칭은 이렇게 대문자로 써줘요. 그러니까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또는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뭐 z라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이제 관습적으로 써주고, 그럼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특별한 값, 아까 같은 경우는 0도 있을 수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어떤 아주 특별한 하나의 값, 또는 우리 책은 뭐 이렇게 fixed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하나의 밸류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특별한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소문자로 씁니다. 또는 y, 또는 뭐 z. 이 소문자라는 녀석들은 이제 뭐 1, 2, 3, 4라든가 0, 1, 2, 3 저런 이제 특정한 값을 의미하는 거고, 대문자로 써주게 되면 저 0, 1, 2, 3을 다 갖고 있는 하나의 큰 집합 같은 형태의 x 또는 y, 이제 그런 걸 나타내주는 랜덤 베리어블의 종류에 해당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벤트라고 하는 것과 랜덤 베리어블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또 한번 이제 반대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집합을 우리가 보통 뭐 이벤트 어떤 집합이었는데, AX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일종의 이제 이것은 어떤 집합이지만 샘플 스페이스의 어떤 하나의 이제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A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X라는 집합은 아웃컴의 집합, 이벤트의 집합이니까 아웃컴들을 원소로 갖는 거죠. 아까 저기 뭐 HH라든가 뭐 HT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웃컴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그 아웃컴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 랜덤 베리어블 매핑을 했을 때 이제 특정하게 x라는 값으로 매핑이 되는 그런 아웃컴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 AX다. 동전 두 개 던지는 이 왼쪽 이그젠플을 가지고 AX라는 저 집합을 만약에 우리가 이벤트를 표시한다고 그러면, A0는 저 집합 기호처럼 요거고, A1은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아웃컴의 집합이니까 여러분들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숫자 값이랑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행하는 익스퍼리먼트의 샘플 스페이스가 무엇인지를 보고서 그 아웃컴을 찾아줘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숙제에도 그런 류의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정해지면 이제 우리가 챕터 1에서는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녀석의 확률, 이걸 구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시행을 해서 발생한 아웃컴이 이 A라는 집합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달리 말하면 A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요런 식의 집합이니까 우리가 요런 집합을 써주게 됐고, 결국 요거는 어떤 거냐?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X라는 값이 될 확률과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AX라고 하는 요 이벤트라는 집합이 랜덤 베리어블 소문자 X로 대응하는 이런 아웃컴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런 집합이 나올 확률이나 이렇게 X가 될 확률이나 기호상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요거를 하게 되면 P의 A1이라는 집합이 될 확률은 2분의 1인데, 이런 값이나 그냥 P의 1이라는 값이나 이제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이런 집합의 기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숫자의 개념에 해당하는, 마치 함수처럼 확률이 함수인 것처럼 생각되는 이런 식의 기호를 자꾸 쓰게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이 랜덤 베리어블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챕터 3부터는 자꾸 이렇게 함수로만 다루니까 샘플 스페이스가 뭔지도 생각이 안 나죠. 무조건 함수식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그젠플을 이제 동전에 한정하지 않고 이 AX라는 말에다가 우리가 계속 해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녀석이 특정한 값 A하고 B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 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제 이벤트를 구해서 그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A라는 이벤트는 이런 조건을 가져야겠죠. W라고 하는 아웃컴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그 W라는 아웃컴들을 랜덤 베리어블에 매핑을 했을 때 매핑된 값들이 이런 범위를 만족해주는 모든 W들의 집합,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면 된다. 동전 2개 던지는 예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녀석이 X라는 녀석이 만약에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이 아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으니까 동전 2개의 예를 든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앞면이 한 번 나오거나 한 번도 안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총 그래서 총 3가지의 경우가 있는 이런 아웃컴들의 집합이 발생할 확률을 구한 것이 바로 이 확률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랜덤 익스퍼리먼트의 아웃컴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함수를 만들다 보면 저 샘플 스페이스가 무엇이고 랜덤 익스퍼리먼트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제 굳이 규정하지 않고 그냥 다 확률처럼 다루게 돼요. 그냥 어떤 함수처럼만 다루게 돼요. 자, 그럼 그다음 이제 내용으로 또 가서 자, 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분포,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저 변수가 어떤 식으로 어떤 확률 값들을 갖고 쭉 펼쳐지는지 또는 발생하는지 그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생한다, 적게 발생한다, 그 확률적인 값들을 우리가 일종의 이제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 x를 가정합시다. 이렇게 x라는 기호로 뭐 대문자 y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의 어떤 리얼 밸류 우리가 대문자 x로 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리얼 밸류는 소문자 x로 써줍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하냐면 이 큐멀러티브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큐멀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CDF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정해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큐멀러티브라는 게 뭔가 누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는 누적 도수 분포 그런 개념이 이 큐멀러티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CDF는 이제 우리가 통상 대문자로 이렇게 대문자로 함수를 써주고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의 CDF다. 그리고 특정한 값 소문자 x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해 줍니다. 이거는 확률인데 이 CDF라고 하는 함수는 일종의 확률인데 어떻게 되느냐?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특정한 소문자 x보다 작거나 같게 될 확률. 그걸 우리가 CDF라고 얘기하자. 아까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이그젠플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 모양이 딱 CDF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어떤 이그젠플이었냐면 결국 요걸 구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x가 1일 때 함수값 이렇게 함수니까 그 값에 대응되는 값이 있겠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CDF라고 정의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 계속 잘 보면 x가 이렇게 쭉 x축이 있으면 얼마 이하가 될 확률이니까 그 이전에 존재하는 확률들을 다 더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여기까지의 확률들을 다 더해 나가는 거고 여기까지면 요 이전에 있는 녀석들의 확률값들을 다 더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요 CDF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누적 확률을 누적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함수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CDF의 의미다. 그러니까 누적 도수 분포표 구하듯이 계속 도수가 나올 때마다 계속 점점 이제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X축을 기준으로 할 때 점점점 확률값들을 이제 누적시키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CDF라는 녀석을 어떤 일종의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처럼 생각하면 뭔가 이제 확률이 있으면 뭐 0이 아닐 거고 누적되는 값들이 아니면 이렇게 이제 쭉 막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전에 있던 확률 값들을 그러니까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값을 유지하거나 이런 식의 모양으로 갈 것이고 이 범위도 아마도 최대한 0에서 1 사이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이 모양이 뭐가 됐든지 간에 확률이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성질을 CDF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 일단은 방금도 그랬지만 x1이라는 변수값보다 x2라는 변수값이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CDF에 해당하는 x1과 x2라는 녀석의 값은 일단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같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퀄리티는 언제 성립하느냐? x1하고 x2라는 두 개의 변수값 사이에
더 이상 확률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이럴 때는 이 이퀄리티가 성립해요. 자, 특정하게 우리가 매핑을 해서 아웃컴을 매핑해갖고 뭐 x1이라는 값, x2라는 값 막 값을 넣어주면 이제 얼마 이하가 될 확률, 얼마 이하가 될 확률, 그럼 그 이하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나오는 확률 값들을 다 더하는 건데, 이 구간 사이에서는 더 이상 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더해질 확률이 없죠, 그죠?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이때 누적된 확률이나 이때 누적된 확률이나 결국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퀄리티가 성립할 거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fx라고 하는 이 CDF는 뭐 이렇게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의 모양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고, 증가는 하지만 같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럴 때는 그냥 단조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고 그냥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붙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증가함수의 모양을 띠겠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저 누적 분포함수의 CDF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럼 두 번째는 확률이니까 이 누적 함수에 해당하는 이 녀석의 값은 언제나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겠다. probability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함수니까 x라는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걸 대입해 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극한이니까 그러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모든 리얼 넘버를 다 포함하는 확률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언제나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리얼 넘버에다 매핑하는 거니까 무한대보다는 뭐 작든 무한대까지든지 간에 모든 실수를 포함하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항상 뭐 나오는 거죠. 그럼 비슷하게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란 얘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작게 될 그럴 확률이 무엇이냐? 가장 작은 숫자니까 그거보다 0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리얼 넘버라도 하나 나오면 존재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최소한 0. 자, 그러면 이제 저 CDF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범위에서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할 확률을 우리가 구하기가 쉬워져요. 자,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특정한 값 A에서 B 사이에 될 확률을 구하라.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B라는 값보다 이 사이 구간인데 일단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빼주면 이 구간의 확률만 남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함수 값을 바로 이렇게 대입해서 저 구간의 확률을 표현할 수 있겠다. CDF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특정한 범위, 특정한 값에 대한 확률을 거의 다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 녀석이,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녀석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고 싶다. 어떤 식의 확률 분포, 어떻게 이 랜덤하게 발생하는지 이 CDF를 알면 그 랜덤 베리어블을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무선 통신을 가지고 막 0이나 1이나
또는 훨씬 더 많은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막 뿌려줘요. 랜덤하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걔네들이 어떤 값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이 CDF를 알고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 분포를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어떤 미지의 데이터를 추출해내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를 뽑아내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제 CDF 같은 것들을 구해줍니다. 자, 그럼 끝으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어떤 A라는 값보다 크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이걸 정의하느냐? 이거는 A보다 큰 거니까 얼마 이하보다 작다? 그러니까 전체보다 작다 해서 특정한 A 값을 포함하는 녀석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구해주면 이런 식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참고로 이제 데피니션에서 CDF 데피니션에서 어떻게 됐냐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특정한 값보다 작은 경우로 정의하지 않고 작거나 같다로 정의했습니다. 그죠? 이퀄리티가 작거나 같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할 때 이 이퀄리티가 크다에 붙지 않고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에 붙는 쪽으로 이렇게 식을 써줘야 돼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분하겠지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이퀄리티가 어디에 붙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디스크리트인 경우는 이퀄리티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이제 확률값이 막 존재하고 안 하고 때문에 이 값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경우랑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이랑 이 이퀄리티를 잘 구분해서 따져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컨티뉴어스든 뭐든지 간에 CDF는 이렇게 작거나 같다 쪽에 데피니션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룰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이퀄리티를 확인한 다음에 대입해 줘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우리 책에 이그젠플이 있으니까 책의 이그젠플 한번 봅시다. 자, 2.3이라는 이그젠플에 보면 CDF를 어떻게 정했냐면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이때는 여기 세 개의 구간에 대해서 함수가 이와 같이 이제 정의되어 있어요. 뭐 이런 함수 그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CDF라는 함수에 대해서 X축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나머지는 쭉 0이에요. 근데 주어진 함수의 정의를 보면 X가 이제 여기 이퀄리티가 0부터 시작하니까 요 0일 때 여기에 포함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딱 0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함수. 이걸 우리가 2.3에 대한 일단 CDF라고 일단 문제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는 그릴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A라고 그러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확률을 구해봐라. 이런 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저 6번째에 해당하는 성질에 맞춰서
이런 경우의 확률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CDF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함수값을 4분의 1을 여기다가 직접 함수에 대입해서 4분의 1이라는 변수에 대응하는 함수값. 이게 이제 바로 저 fx 4분의 1의 값이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다른 이그젠플을 한번 해봅시다. x가 0보다 클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녀석은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0을 대입하면 여기 0에서 0일 때는 여기 이퀄리티가 있으니까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똑같이 저 이그젠플인데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저 CDF에다가 바로 대입할 수가 없죠, 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얘는 지금 0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인데, 근데 이거는 식에서 보면 0보다 클 확률인데 0보다 작을 때는 아무런 누적되는 확률이 없다가 0부터 갑자기 2분의 1이 되면서 쭉 증가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0부터 어떤 뭔가 확률이 존재하는 거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확률이 하나도 이제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0보다 큰 경우의 확률을 구해보면 얘는 1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딱 요거 C랑 D랑 차이가 나는 건 X가 0일 때기 때문에 X가 0이 되는 경우 이 특정한 값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차이가 나요. 함수가 저렇게 정의가 돼서 X가 0부터 2분의 1까지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퀄리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함수가 복잡해져요.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특정한 값 하나가 확률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아까 4분의 1을 했었는데 이 이그젠플에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분명히 1-p에 뭐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fx에다가 바로 대입할 수는 없고, 근데 이거는 결국 해보면 이 녀석은 정확하게 fx 4분의 1은 아닌데 4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x를 점점점 4분의 1에 이렇게 좌극한이라고 그러나요? 왼쪽에서 점점점 다가가면서 그러니까 4분의 1은 4분의 1인데 완전한 4분의 1은 아니고 이 4분의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점점점 수렴해 가게끔 그랬을 때 극한값. 그러면 저 그래프에서 보면 x가 4분의 1로 왼쪽에서 점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전히 이 값이죠, 그죠? 함수가 연속이니까. 그래서 연속 함수니까 똑같이 그래서 이 경우나 그냥 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 요 경우에는 4분의 1이 포함되지 않은 거고 이 경우는 4분의 1이 포함된 경우인데 4분의 1이 포함된 이 두 가지 경우를 해도 확률값이 똑같이 4분의 1이니까 우리가 x가 4분의 1이 딱 될 확률 랜덤 베리어블이 4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될 확률 이때는 또 우리가
0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정한 값 하나가 갖게 될 확률이 얼마인 경우, 그 다음에 특정한 값이 어떻게 될 확률, 이게 뭔지 존재할 것 같지만 누적되는 확률값이 있으니까 이런 데 당연히 없는 거고, 왠지 뭔가 값이 있을 것 같은데 누적된 확률의 값이 있으니까 뭔가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자체가 될 하나의 값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또 없어요. 근데 이런 녀석은 하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컨티뉴하게 뭔가 값이 탁 튀어오른 놈들은 이퀄리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렇게 x가 확률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다. 그래서 이그젠플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2.5절은 디스크리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디스크리트라고 나도 아까 자꾸 얘기했지만 디스크리트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뭔가 띄엄띄엄. 그러니까 쭉 모든 리얼 넘버를 실수값들을 다 연속해서 붙여놓은 그런 수의 개념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숫자 옆에 또 다른 완전히 어떻게 아무리 잘게 쪼개든지 간에 붙어 있지 않게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리얼 넘버를 촘촘하게 먼저 할 수 있는데 x1이라는 값이랑 x2라는 값이랑 얘네들 사이에 적어도 어떤 실수가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얘네들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딱 하나의 숫자로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정수 같은 값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겠죠. 그죠? 인티저나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우리가 어떤 걸 정의할 수 있느냐? 확률을 일일이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하나하나의 값에 대해서 정의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함수를 우리가 똑같이 함수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확률 하나하나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이런 특정한 소문자 x가 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이런 거죠. probability인데 x가 요거가 될 확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갖 경우, 모든 경우들에서 이런 x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벤트들의 집합을 구해서 그 발생할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디스크리트 케이스라고 할 때는 이 x라는 값들이 디스크리트니까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확률이 이제 0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놈인 거죠.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얼마면 확률이 얼마.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것들. 그럼 이렇게 정의했을 때 CDF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디스크리트 케이스에 대해서 똑같아요. 어쨌든 그 이전에 특정한 x값보다 작은 녀석들이 낼 확률들을 다 누적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probability mass라고 하는 펑션인데 xi라고 합시다.
이 특정한 xi가 되는 확률들인데 이 xi 각각이 특정한 x값보다 그죠? 이렇게 작거나 같을 그런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각각의 probability를 다 더하면 그러면 우리가 CDF를 디스크리트 케이스에서 정의한다. 자, 처음에 예를 들었던 동전 2개 던지는 거를 가지고 해봅시다. 랜덤 베리어블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다. 그러면은 0도 있을 수 있고 1도 있고 2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각각의 결국 디스크리트예요. 세 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서 x라는 녀석이 0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 다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그러니까 1, 2, 3, 4든 뭐가 됐든 다른 경우도 다 우리가 얼마든지 리얼 넘버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매핑될 수 있는 건 0, 1, 2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발생 가능성이 제로죠. 그죠? 우리가 그런 경우는 이제 굳이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이 세 개의 숫자를 마치 랜덤 베리어블의 변수인 것처럼만 다뤄요. 그랬을 때 이걸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저 랜덤 베리어블이 1을 포함해서 작거나 같은 경우의 확률이니까 결국에는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0인 경우랑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1인 경우랑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더해 나가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디스크리트 케이스에서의 CDF라고 한다. 그럼 디스크리트한 녀석의 저 CDF를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일단 px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뭐 0, 1, 2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일반적으로 x1도 있고 x2도 있고 x3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디스크리트한 값들이. 그러면 우리가 확률 분포는 어떻게 그려주냐면 이 특정한 확률 값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하나의 뭐 이렇게 막대처럼 그려줘요. 그래서 이 높이를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아까 뭐 2분의 1이라든가 4분의 1이라든가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또 그야말로 띄엄띄엄 있으니까 쭉 연달아 그릴 수는 없고 이렇게 막대처럼 그려줘요. 이렇게 그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 막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 나중에 델타 함수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값이 존재하면 이거를 CDF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x값에 대해서 얼마 이하가 될 확률, 얼마 이하가 될 확률 쭉 해봐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지금 아무런 확률값이 존재하는 게 없었으니까 여기 직전까지는 다 누적된 확률이 0이다가 이 x1이라는 위치에 올라오면 갑자기 확률이 이제 x1부터 시작해서는 누적되는 확률이 이만큼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생겨요. 그럼 x1하고 x2 사이를 봅시다. x1하고 x2 사이에서는 누적되는 확률을 아무리 해봐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사이 구간에 반복된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누적되는 확률값이 계속 유지가 돼요. 여기 아까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딱 x2가 되면 또다시 이만큼 또 누적이 돼요. 그래서 이 누적 확률 분포의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첫 번째는 x1이 되는 경우의 확률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누적은 이게 x2가 될 확률만큼 이제 이게 쭉 올라가요. 그다가 다시 이제 x3까지 쭉 그대로 유지하다가 x3가 되면 또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높이가 바로 x3가 될 확률만큼 올라갈 거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대 높이가 1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 디스크리트한 녀석에 해당하는 CDF를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스텝 펑션처럼 됐죠. 그죠? 그래서 이 계단의 높이는 각각의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발생할 확률만큼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확률을 알면 CDF를 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 역으로 이 CDF를 알면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이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서로 간에 확률 분포를 완벽하게 정의해주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제일 완벽하냐? 확률을 알아도 제일 좋은데 생각보다 저 CDF를 알아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뭘 알아도 둘 다 완벽하게 우리가 호환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한 녀석을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저렇게 표시된 분명히 저거 PMF라고 해서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녀석을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일단은 너무 자세하게 하지는 말고 높이가 1이고 딱 x가 0일 때 그 위치에서의 값이 1이라고 그러면 디스크리트하게 우리가 델타 x라고 정의해 줍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그런 얘기를 지금 정의하기면 너무 또 복잡해질지 모르니까 일단 이런 정도로만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특정 위치에서 값이 얼마가 존재한다? 그럼 그걸 우리가 함수 또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막대처럼 그리는데, 얘를 수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이라는 위치에서도 똑같이 있다. 만약에 2분의 1이라는 크기로. 그러면 델타 x가 0일 때 델타 x니까 x가 1일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x를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1에서 2분의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2분의 1이 돼요. 뭐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뭐 2분의 3이라고 그럴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고, 뭐 마이너스 2라고 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x 플러스 2라는 형태로 델타 함수를 정의해주고, 높이가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함수처럼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한다면, 자, fx는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델타 x의 정의다. 그러니까 딱 요게 요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구간 값일 때만 이 순수한 델타 x의 값이 1이라고 정의하고, 그 1을 딱 0이 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는 전부 다 우리가 그 값 자체가 0이 되는, 이런 딱 막대 하나만 존재하는 이런 걸 우리가 델타 함수라고 정의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분 같은 거 배울 때 이제 불연속인 함수들, 이렇게 불연속이다 갑자기 증가하는 함수들, 그런 거는 다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루지 않았을 텐데, 그런 구간을 우리가 미분할 때는 이렇게 델타 함수를 정해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PMF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함수를 우리가 함수처럼 쓸 수 있다. 이거는 지금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가 얼마일 때는 값이 얼마, x가 x2일 때는 값이 얼마, 개별적인 값처럼 우리가 표시를 해놨는데, 저 개별적인 값처럼 표시된 거를 이제 함수처럼 써보자라는 거죠. 이 이그젠플을 가지고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이그젠플이다. 그럼 이제 0이라는 값을 가질 때는 확률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확률이 2분의 1이고, 똑같이 2일 때는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그러면 PMF, 그러니까 펑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함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x가 0일 때는 4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구간이나 특정한 값에 맞춰가지고 확률 값들을 쭉 나열하면 됩니다. 근데 펑션이라는 게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방금처럼 4분의 1의 델타, x가 0이니까 그 다음에 2분의 1의 델타에 또 4분의 1에 이렇게 써주면 완전하게 저 PMF 함수의 모양으로 디스크리트한 확률의 분포를 우리가 마치 하나의 확률처럼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각각의 값이 얼마일 때는 확률이 얼마 이렇게 일일이 써줘도 되지만, 확률이니까 디스크리트한 확률 값을 다 안다고 치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써줘도 요거랑 같은 의미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책에는 델타라는 저 함수를 이 교재에서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확률 변수 책들은 전부 다 이 단원부터는 다 델타 함수를 쓰니까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PMF나 그래프가 주어지거나 함수의 모양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CDF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CDF는 똑같이 이제 해보면, 그러니까 0 이전에는 누적되는 확률이 없다가 0부터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면 갑자기 2분의 1이 더 올라가고, 그래서 높이가 4분의 1, 2분의 1, 또 2가 되면 높이가 또 4분의 1. 그래서 최종적인 높이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누적된다. 이게 이제 바로 CDF의 모양이에요. 그럼 이거를 함수로 쓰면 어떻게 하느냐? 델타 함수 말고 또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신화 시스템 뭐 그런 단원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요거는 그냥 구간 나눠서 정의를 합시다.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0이다. 어떤 경우냐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x가 0을 포함해서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4분의 1이라는 높이를 항상 유지한다. x가 1부터 2까지일 때는 4분의 3이더라. x가 2부터는 항상 1이다.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함수를 표시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값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그야말로 함수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텝 펑션은 그냥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고,
PMF는 저 델타 함수를 쓰는 법, 요거를 하나를 더 교재에는 없지만 기억을 해둡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의 기본적인 구조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디스크리트하게 존재하는 특정한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특정한 값들마다 확률 값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확률 값이 존재하는 것만 다루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0이 아닌 우리가 그런 특정한 녀석들만을 주로 다룰 텐데, 아무튼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하나하나의 값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으면 완벽하게 그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적인 분포를 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값을 각각 구해도 되고,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CDF를 알아도 되고, 그러면 디스크리트한 걸 구할 수 있다. 이 디스크리트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뭐 확률 변수가 어떻다, 그에 대한 뭐 확률 값을 구하라, 뭐 그런 문제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제 큰 차이는 없고, 하다 보면 다 이게 어떤 함수라기보단 왠지 그냥 특정한 값 하나하나씩 주어지죠, 그죠? 근데 이제 다음에 하게 되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확률 값을 이렇게 하나씩 정의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확률을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리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확률 자체를 일일이 정의할 수는 없다 보니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때는 확률이 아니라 밀도를 정의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프로바빌리티랑 덴서티랑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PDF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PDF라는 말을 들으면 파일 포맷이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구나, 이렇게 이제 해야죠, 그죠? 지금은 프리퀀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빈도수 이렇게 이제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제 신호화 시스템 같은 통신공학을 프리퀀시라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주파수라고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진도를 생각보다 빨리 나가는 것 같죠, 그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혹시 얘기했나요? 우리 이 교재는 전공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술술 넘기는 재미가 있다고?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이렇게 뭐 만화책 보는 것처럼. 그래서 보다 보면 금방 한 서너 페이지 넘어가기 때문에 공부할 맛이 날 거예요. 어떤 책들은 봐도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가는데. 자, 일단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 배운 데까지 일단 숙제를 더 추가로 냈습니다. 그래서 7문제랑 그 다음에 지난 화요일날 내준 문제 하나 있죠. 그래서 그렇게 8문제를 똑같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수업 시간 전에 풀어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 요거는 내가 빨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었는지를 개별적으로 그냥 확인만 한 다음에 다시 뭐 수업 시간에 다시 그냥 이렇게 놓을 테니까 자기 거 찾아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숙제 각 챕터별로 숙제가 다 끝나면 이 연습 문제 솔루션은 뭐 일일이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따로 이렇게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줄 테니까 이메일로 답이나 뭐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솔루션을 확인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4월 3일 날 목요일 날 시험은 6시 30분부터고 이 건물의 508호에서 볼 겁니다. 시험 범위는 4월 1일 날 배운 데까지 미리미리 열심히 미리미리 복습을 잘 해주기 바라요. 자, 앞 시간에 한 거랑 비슷한 데서 끝내야 되니까 오늘은 5분 빨리 끝냅시다.